강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냐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기술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투자의 대상이냐 투기의 대상이냐 이런 것보다도 이 기술 자체가 가는 방향이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또 이런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희 채널은 또 투자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결국에 이 가상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 뭐 가상 부동산에서 공간을 사는 분들도 뭐 있고 하는데 전체적인 이 NFT 투자 시장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딱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말해달라라고 하면은 투자 목적으로 하지 마시라. 투자 목적으로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NFT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경제, 뭐 메타버스 이것들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뭐 암호화폐는 이런 여러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 이 NFT는 우리가 가상세계에 축적하는데 어떤 자산들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여러 가지 가상 부동산은 그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다양하게 오히려 활용도가 커질 것이다.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가는 방향이다. 그런데 NFT를 사실 작년 한 해 거품이 좀 꼈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NFT의 한계들을 한번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 사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NFT의 사기 사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러그풀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러그풀이라고 하는 것이 러그가 우리 소위 양탄자, 카페트 생각하시면 되고 러그풀, 당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트, 양탄자에 올라가 있는데 이걸 한쪽에서 싹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 넘어지죠. 그런 이제 그 단어인데요. NFT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 상의 이 컨텐츠의 정보를 담아서 블록체인으로 관리해서 이 정보가 영원하게 보관된다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컨텐츠, 즉 예를 들면 사진이다, 아니 모나리자의 그림 파일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인터넷 주소가 있겠죠. 그 위치에 이제 그림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것을 NFT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창작자가 이 위치의 그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NFT라고 하는 이 파일 속에다가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담아놓는 게 아니에요. 모나리자 그림은 다른 이제 인터넷 상의 어떤 곳에 위치를 하고요. 이 위치 정보와 창작자, 소유자 혹은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NFT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 키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 정보를 담아서 이것을 블록체인에 관리하고 이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키를 개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네. 물건을 담아놓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이더리움에다가. 담아놓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이 있고 방에 물건은 있고 그 방까지 가는 복도가 일방 통행 복도가 이더리움이고 그 앞에 있는 문 열쇠가 제가 가지고 있는 키가 아주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 문을 열면 당연히 저 방에 있는 물건을 보러 가겠지. 나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 방에서 물건을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부동산 채널이니까 부동산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아파트 3층에 5호를 사셨다. 305호를 하셨어요. 물론 가서 확인을 하시는 현실 세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실 때 그 계약서에다가 그 부동산 그 아파트 305호를 담나요? 못 담죠. 그게 현실 세계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담기는 거죠. 이 부동산 등기부라는 거를 믿고 간 거죠. 그렇죠. 등기부가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 안에 기록된 정보들은 정부가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는 그 시스템상에 연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보증한다라고 암묵적으로 이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고 부동산은 그거 거래를 대리해주는 이 인증받은 업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거지 실제로 그 물건을 여기다 계약에 담는 건 아니잖아요. 분양계약서 썼는데 건물 안 짓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끝이.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땅만 있고. 그렇죠. 근데 현실 세계는 사실 이게 좀 제가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불가능은 하죠. 현실 세계 어렵죠. 사실 어렵고 또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어쨌든 현실 세계 물건을 계약서에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단순화시켰는데 이 이더리움 속에 이더리움 이 디지털 토큰에다가 담기는 정보는 실제 그 컨텐츠 즉 모나리자의 그림 파일을 담는 게 아니라 그림 파일이
있는 위치 정보 혹은 이 그림 파일이 뭔지 네. 소유자가 누군지 다음 소유자에게 넘겼으면은 앞에 소유자는 누구였는데 다음 소유자는 누가 됐다 이런 정보가 담기는 그 정보이지 그 물건 자체는 딴 데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창작자가 앙심을 품고 네. 이 파일을 삭제해버린 다 삭제해버려. 딴 데로 옮겼다. 야. 그렇게 되는 순간 이 NFT는 무용지물. 완전 그렇죠. 문을 열었더니 빈 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죠. 야, 그러면은 너무 위험한 거네요. 네, 이것도. 그래서 이게 러그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비일비재한 건 아니고 네. 몇몇 개발자들이 네. 이 NFT의 상당히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은 이벤트성으로 한 경우들이 최근에 종종 있었고요. 그래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여기는 것은 네. 내 소유를 인증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산에 대한 실물은 아니지만 그 원소스를 내가 가진다는 것을 인증해줘야 되는데 원소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소스의 정보를 담은 파일을 가진다라는 것이 약간 거쳐 받는 거죠. 거기에서 약간 가상 자산에 대한 NFT 관리 위험성들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탈중앙화, 어떤 개인화 이렇게 가지만 또 결국에는 또 이 NFT를 발행하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또 따져봐야 되니까 어찌 보면 또 약간 또 중앙화가 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어찌 보면은 완벽하게 이게 분리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결국은 이 컨텐츠의 가치를 계속 붐업시키는 것도 이 컨텐츠 즉 이 콜렉션을 실제로 만든 창작자들 혹은 그 그룹들 혹은 거기다 투자하는 투자사들이 이 스토리를 만들고 멤버십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만약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다? NFT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야, 그러면 또 그걸 또 잘할 사람을 또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샀다가는 투자 목적으로 그냥 막 사면 뭐 돈 번다더라 해서 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요즘은 이 NFT를 그냥 단순히 자산을 갖는 목적이 아니라 이 멤버십 차원에서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그리고 현실 세계에도 어떤 내가 멤버십이나 어떤 모임 혹은 그 집단 안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피를 내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멤버십의 로열티를 얻고 혹은 다양한 혜택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형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골프장 회원권도 그렇고요. 이 NFT라고 하는 것도 그 소규모 커뮤니티를 내가 여기 안에 멤버다라고 인증받기 위해서 그 멤버십에 해당하는 NFT를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NFT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거기 안에 멤버십에 들어올 수가 있고 회원권 같은 거. 그렇죠. 회원권 같은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샌드박스라고 하는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 있어요. 더 샌드박스. 더 샌드박스. 더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에서 래퍼 스눕독이라고 아시죠? 스눕독이 거기 안에 자기 집을 갖고 있어요. 더 샌드박스의 그 랜드를 사가지고 자기 저택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저택이 실제 우리 LA에 있는 자기 집과 똑같이 만든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관람객들이 거기 들어와서 보는 거죠. 아바타로 들어와가지고 더 샌드박스 안에 있는 스눕독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스눕독이 실제로 어떤 특정 멤버십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연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바타가 노래도 하고요. 아바타가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파티장처럼 만들어서 거기 아바타들이 또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오는 멤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바로 이 NFT 특정 NFT 혹은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만 거기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실제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까지는 할 수는 없어도 뭐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약간의 그냥 뭐 재미도 있고 약간의 그런 거지만 그래도 이건 확실한 허들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멤버십이니까 그러면 또 그런 거에 또 전 세계에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NFT로 뭐 나름 비싸고 유명한 게 크립토 펑크라는 거 있잖아요. 크립토 펑크라는 것이 사람 얼굴, 외계인 얼굴 같은 거 이렇게 그래픽 파일로 담아가지고 이걸 판매하는데 유명인들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거는 그 실제 유명인들이 사가는 거예요. 우리 테니스 선수 유명한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여자 테니스 선수도 자기와 좀 비슷하게 닮은 그 크립토 펑크를 내가 사가겠다. 그래서 수억을 주고 사가고. 그래서 최근에 이 크립토 펑크의
거의 최저가로 거래된 기록이 3억에서 4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 거래가 되거든요. 최저가가. 사실 일반인들 분들이 좀 쉽게 사기가 힘들죠. 이게 되팔 수 있다라는 보장도 확실하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 크립토펑크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이게 멤버십이 되는 거죠. 이 크립토펑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현실 세계에서 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모여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가상 세계에서도 뭔가 또 플랫폼에 이런 이벤트를 열면은 크립토펑크 소유자들이 또 와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뭐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커뮤니티 가입할 때 드는 비용들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들로 NFT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멤버십 개념도 이제 생겨나고 있다. 단순히 그냥 소유권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더 샌드박스 거기는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또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니까 야 그럼 가상 부동산 가서 땅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가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그런 것도 많이 활발하게 하나요? 그렇죠.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어스2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어스2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구를 똑같이 구현한 거예요. 디지털 트윈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어스2 안에 들어가면은 에펠탑도 있고요. 서울의 남산타워도 있고요. 그다음 한강도 있는 거예요. 그 땅들 혹은 그 조형물들을 건축물들을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자유의 여신상이 4,593달러에 거래됐다.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대죠. 그다음에 프랑스 에펠탑이 230만 원에 거래되고 또 영국의 빅벤이 440만 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또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거는 봉이 김선달 아니냐. 아니 그냥 구글 어스 그 그림에다가 칸 쪼개가지고 그냥 누군가 판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는 이유는 뭐 어떤 거예요? 그냥 소유욕인가 이것도 또? 이것도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목적들은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주류 투자자들은 되팔기 위한 목적이 많죠. 그런데 사면 나중에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실제로도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약 5만 원 정도 우리 이 소위 그 한 블럭이라고 하는 그 기본 단위의 땅이 5만 원 정도 랜드라고 하는데 그 랜드가 5만 원 정도에 거래되다가 올해 초에 제 가격을 봤더니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래요? 네. 그 어떤 그 한 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한 칸이. 야. 그래서 물론 이게 그럼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투자 목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결국에 가상 부동산도 뭐 어찌 보면은 이제 땅에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개수의 제한 같은 게 있으니까 사실 땅 투자 같은 거는 나중에 사람들 많이 온다 그것만 있다면 미리 사놓으면 돈 버는 건데 이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이게 각 플랫폼마다 그 땅의 개수는 지금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16만 6,464개로 딱 정해놨어요. 16만 개? 네, 16만 개 정도. 아직 다 팔리지 않았죠. 그리고 어스2 같은 경우에는 5조 개의 타일이 있죠. 그 한 해 뭐 1 곱하기 1 제곱미터 단위라고 하는 그 기본 타일이 지구를 그냥 다 해놨으니까. 네, 맞습니다. 5조 개로 잘라놓은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2년 사이에 약 40배로 그 기본 단위의 땅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물론 투자 지금 당장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좀 취약점들이 있어요. 취약점들이 뭐 대표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너무 플랫폼에 의존적이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더 샌드박스에 내가 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것을 NFT로 발급을 받아요. 그럼 NFT라고 하는 게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도 종속되지 않고 내 전자지갑에 담아둘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도 전자지갑을 열어보면은 내 더 샌드박스의 이 땅이 NFT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땅을 가지고 뭘 할지는 종속적이죠. 더 샌드박스의 땅 한 평이 있는데 그 땅을 가지고 다른 플랫폼에서 뭘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더 샌드박스 안에서 뭔가를 수익화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팔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더 샌드박스가 망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계획대로 이해됐어요. 사실 지금 이 가상부동산 플랫폼들이 지난 이후 몇 년 사이에 다 탄생한 거라서 뭐 경영층이나 이런 또 담당자들이 매년 청사진을 제시를 해요. 우리 올해는요 땅을 개척할 거고요. 그다음 내년부터는요 여기 건물을 좀 지을 수 있게 할 거고요. 이 건물에 여러 가지 수익 모델들 뭐 임대도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벤트를 열 때 또 이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할 거고 그걸 발표들을 계속 매년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날짜를 제대로 지킨 걸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이게 개발이 늦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옛날에 지금은 페이스북이 뭐 다 평정했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여러 업체들도 그렇죠. 있었고 그럼 예를 들어 다른 데에 내가 뭐 내 그 계정을 만들어서 사진 막 올렸던 사람들은 이게 갑자기 망해버리면 다 뭐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페이스북에 그렇죠.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 같은 이 가상 부동산 판에서 그렇죠. 내가 뭘 사놨다고 해서 얘가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네.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냥 예술 작품 NFT랑 좀 다른 거죠. 이런 지금 가상 부동산 쪽도 그러면은 좀 그 선두주자들이 있고 네. 아니면 뭐 신생 기업들도 있는데 그렇죠. 격차가 막 엄청나고 막 그런 건 아닌가 보죠. 뭐 그렇게 보여지는 볼 수는 없고 다들 비슷하게 따라잡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us2,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가 탑3라고 하면은 요즘 국내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게 한 20년 뒤에 누가 이 시장을 평정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를 어떤 뭐 이거 사서 나 재밌게 놀 거야, 내 거야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뭐 괜찮지만 야, 이걸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꽤 어려운 시장이 되겠네요. 맞아요. 지금 뭐 당장 내년에 뭐 10배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제가 뭐 그거를 뭐 속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정말 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은 플랫폼의 종속적인 특성 때문에 이 업체마다 이 가상 부동산 영역은 이런 또 우리가 풍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업체가 경쟁적으로 생겨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개발자 중에 가상 부동산 영역에 뛰어든 사람만 해도 어림잡아 3,000명 정도.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이 유사한 플랫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업체 엄청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게 또 이런 거죠. 우리가 인류 이제 문명 발전사를 보면은 특정 기업이 뭔가 건설업을 했다. 그럼 업력이 쌓이고 내 영향력이 커지면은 그게 좀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 세계는 어떨까요? 개발자만 여기 10명이 사는데 100명을 투입하면 금방 따라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 만들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작년 한 해, 올해 이렇게 버블이 끼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야,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이어서 어찌 보면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복제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더 쉽게 되니까. 그렇죠. 이걸 단순히 투자로 접근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죠. 앞서 이제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세상이 확대돼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요즘 이제 제페톤 로블록스 같이 10대들 타겟이 아니라 정말 30대, 40대, 50대들이 가상 세계에서 경험하거나 즐기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편리한 플랫폼들이 늘어나서 정말 우리 인류의 인구의 많은 분들이 가상 세계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상 부동산 플랫폼들도 덩달아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여는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녹화 출연하기 전에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디센트럴랜드에 2021년에 가장 비싸게 판매된 그 땅이 얼마냐. 1등이 30억이더라고요. 30억이요? 우리 돈으로 30억에 땅이 판매가 된 경우가 있고요. 걔는 뭐길래 30억이나 받는 거예요? 뭐 위치가 엄청 그 핵심 강남 맞아요. 위치도 강남이요? 그 이제 부동산 잘들 다 보시겠지만은 이 남서쪽 지역에 지금 강남인 것 같아요. 남서쪽 지역에 이 패션 디스트릭트라고 있어요. 청담동 명품거리네. 교차로 맞습니다. 청담동 청담역 옆 그 부분이 아닐까. 약간 개발이 덜 됐지만 역 부근에 그 한 구획을 30억, 그러니까 몇 개 구획을 산 거죠. 30억에 샀는데 도대체 누가 샀느냐 또 추적을 해봤죠. 역시나 그 패션 업계의 유통사가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션 업계 유통사가 그 실제 그 땅을 방문해 보면 여러분 아바타로 방문해 보시면은 아직 그 맨 땅이에요. 그렇겠죠. 아직 뭐 개발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렇게 흙밭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건물 짓고 패션 뭐 어떤 유통사들 혹은 가게들 만들고 이런 상거래들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패션계들도 여기에 어쨌든 땅을 막 이제 막 사러 막 들어오면 결국에 그 중에 가장 메인 장소가 있을 테니까 거기를 선점해 놓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군요. 더 샌드박스 들어가서 맵을 크게 보면요.
정말 큰 땅을 산 그 이제 화면을 축소하더라도 워낙 넓은 땅을 산 그 기업이나 이런 이제 뭐 이미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건 딱 보이거든요. 네, 막 로고가 막 맞아요. 이거 보셨죠? 그런 예, 장면 보셨죠? 그러니까 큰 이제 메타버스나 NFT나 가상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거나 뭔가를 비즈니스를 중장기적으로 좀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징적으로 이런 대표 플랫폼들에 네.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구역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죠. 확보는 해놨군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저는 이제 중장기로 보면 또 희망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뭐 개인분들이 뭐 아주 큰 금액을 투자하기는 힘들지만은 약간의 좀 재미 플러스 약간의 장기적인 투자. 혹은 또 관심을 가지는 정도의 용도로 뭐 일부 투자하시는 거는 뭐 크게 리스크는 없겠다. 그럼 이걸로 인생 바꾸겠다 해서 막 집 않아요. 팔아서 사고 이러진 말고 좀 여유돈이 있으면 또 한 개 업체에 너무 또 올인하면 안 되고 좀 몇 개 이렇게 좀 나눠놓고 사놓으면은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가장 전망이 좋은 업체를 좀 고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기업 고르듯이 그렇겠죠. 어쨌든 이 시장이 앞으로 좀 활성화될 거는 맞으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NFT 결국에는 이거 소유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이 가상 자산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냐 뭐 이런 거보다도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되면은 나중에 뭐 팔 수도 있으니까 투자를 염두에 둔 분이 솔직히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좀 뭔가 좀 유망하다거나 어디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곳 뭐 이게 좀 있을까요? 그 아까 땅 쪽보다는 좀 소유권? 예술 작품이나 소유 혹은 내가 또 이런 멤버십에 들어가는 형태들 뭐 그런 욕구들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막 혈안이 되셔가지고 NFT 뭐 이런 아이템들을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리스크를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디지털 예술이나 혹은 어떤 수집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 혹은 내가 이 좋아하는 디지털 세계의 컨텐츠들이 좀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취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또 이제 적극적인 메타버스 유저분들은 내가 가상 공간에 내 집을 짓거나 내 아바타를 꾸미는데 요즘 이제 우리 PPF라고 하는 우리 개인 얼굴들을 담은 NFT들도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형태들은 꼭 반드시 되판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즐기고 혹은 또 소유하고 혹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다양한 또 추후에 기대되는 어떤 혜택들을 받아보고 거기 안에 커뮤니티 멤버들과 또 소통하고 또 오프라인 모임이라든지 온라인상의 모임들도 또 연결이 되니까요. 뭐 이런 형태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느 정도 또 이런 수익 창출도 하실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단순히 돈만 보고 내가 관심도 없는 분야에 그냥 뭐 정말 단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 어떤 취미나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거기 관련된 NFT를 좀 사면 뭐 자기 욕구도 해소가 되면서 투자 목적으로도 써볼 수도 있겠다 정도. 그렇죠. 실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여기 이제 많이 보고 계시니까 실물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집에 거실이든 안방이든 혹은 나의 서재든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되팔려고 혹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집에 있는 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를 들면 같은 목적을 하는 전자 어떤 기기라고 해도 두 개, 세 개 사신 분들이 있죠. 그냥 재밌으니까 혹은 또 새로운 기능 써보고 싶으니까 혹은 시리즈로 내가 소유하고 싶으니까 모으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혹시 조금 이게 너무 갑자기 품절이 돼가지고 시세가 막 올라갔다 혹은 내가 좀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좀 팔고 싶다 하면은 또 이런 당근마켓이나 이런 마켓에 또 올리면은 판매할 수가 있죠. 그럼 또 의도치 않은 수익 창출할 수가 있죠. 이런 정도의 현실 세계의 접근법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소유나 어떤 뭐 이런 또 활용이나 이런 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사는데 투자의 어떤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혹은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측면의 접근인 거죠. 그러네요. 철저하게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은 보는 건 좀 위험하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취미나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그냥 나의 어떤 수집 재미 이런 거를 조금 더 기반으로 해서 투자도 살짝 섞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직은 좀 이런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 아니면 뭐 NFT 뭐 이런 것들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많고 저희 채널은 또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쪽에 지금 선두에서 지금 교육도 하시고 뭐 교수님께서 좀 조언 아니면 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네.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의외로 강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맞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네. 아주 실물에 대한 아주 그런 강한 네. 또 집착들이 있으시니까 맞아요.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냐? 뭐 암호화폐도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뭐 NFT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물이 아닌 형태를 이게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기술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정말 투자의 대상이냐 투기의 대상이냐 이런 것보다도 네. 이 기술 자체가 가는 방향이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상 경제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 뭔가를 대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의 소유욕을 또 가상 공간에 채울 수도 있고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그게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가상 경제라고 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가 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팩트 체크를 하시고 미래의 방향인 건 맞다. 네, 지식을 쌓으시고 투자라는 것도 별개죠. 네네. 내가 이거 지식은 객관적으로 쌓되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은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네. 또 이렇게 나름 주관적인 또 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가상 경제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의 흐름은 절대 놓치지 마시라. 이 속에서 아마 개인마다의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네. 이쪽 이 세계 이 미래 방향은 알아야 된다. 네. 알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 교수님 김상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NFT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 네. 미래의 어떤 그 가상 공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봐서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